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점화장치 전자제어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점화 1차 파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형이 나오네요. 이게 배터리 전압 있다가 우리가 이제 파워티아를 ON을 하게 되면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0V로 떨어지고 파워티아를 OFF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역기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 파워티아이 ON 했다가 OFF되는 구간, 이 구간은 뭐라 그러죠? 여기를 이제 드웰 구간이라고 하고 걸리는 시간을 드웰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드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 1차 코일 쪽에 전기가 흘러가는 동안 캠이 돌아간 각도, 이걸 드웰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드웰 시간은 1차 코일 쪽에 전류가 흘러가는 시간, 이걸 드웰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약 5ms 이렇게 흐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발생되는 서지 전압, 역기 전력, 유도기 전력은 약 383V까지 떴습니다. 383V. 이런 1차 파형을 잡은 건데 1차 파형의 모습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차 파형을 한번 볼까요? 2차 파형. 2차 파형도 1차 파형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그래서 전기가 배터리 전에 가다가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파워티알이 ON 1차 코일 쪽에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1차 코일 쪽에 전기가 흐르다가 전기 끊게 되면 파워티알을 OFF하게 되면 전기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죠. 유도기 전력이 발생했다가 전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는 점화 전압, 그 불꽃이 짜르륵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압, 점화 전압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A부터 B 구간, 여기부터 파워티알이 ON됐다가 OFF되는 구간, 이걸 뭐라 한다고요? 드웰 기간, 걸리는 시간은 드웰 시간. 드웰 시간은 이 회로에서는 여기 6ms, 약 5에서 6ms 이 정도 걸리나 봐요. 이제 RPM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드웰 시간, 드웰 기간이고 드웰 기간은 점화 코일의 1차 코일 쪽에 점화 코일의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구간, 드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C, 여기 전기 팍 뛰죠. 여기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피크 전압이다 얘기하는데 피크 전압은 유도 기전력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가 점화 플러그 중심 전극으로부터 접지 전극으로 간극을 뛰어넘어서 불꽃이 시작될 때 걸리는 전압. 우리가 중심 전극에서 접지로 뛰어넘을 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공간을 가로질러서 전기가 뛰어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큰 전압이 필요하겠죠. 그때 걸리는 전압을 피크 전압이라고 하는데 피크 전압이 얼마나 왔어요? 13.61kV, 약 13,000V. 13,000V로 하네요. 13,000V. 그죠? 피크 전압 13,000V. 우리가 한 1000V 이상 나온다 그랬죠? 13,000V로 왔습니다. D에서 이 구간은 점화 전압이라고 하는데 스파크 라인이다 이렇게 하고 점화 플러그 전극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지속되는 구간, 중심 전극으로부터 접지로 전기가 찌릿 하고 흐르는 구간 있죠? 그렇게 되죠? 그 구간이 여기예요. 점화 전압. 점화 전압은 약 1.39kV, 약 1300V, 1400V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점화 시간은 1.6ms.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한 1.6ms 걸렸다. 1.6ms. 그다음 2부터 F, 이렇게 요구하는 불꽃 방전이 끝나고 잔류 에너지가 감소하며 진동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파형의 이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지금 그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린더별로 그 피크 전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피크 전압의 크기를 보고서도 우리가 그 혼합기의 농도라든지 그 전류가 흐르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화 파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우리 그 점화 플러그 간극이 넓어지게 되면 피크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점화 플러그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게 되면 피크 전압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가 뛰어넘어가 훨씬 어렵겠죠. 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피크 전압은 높아지고 점화 전압도 높아집니다. 대신 점화 시간은 짧아져요. 즉
전류가 찌릿하고 흐르는 구간, 그 구간 점화 시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이게 높아지게 되면 짧아지는 거죠. 이게 낮아지면 길어지고. 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피크 전압이 높게 되면 우리가 불씨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피크 전압이 낮아지면 에너지가 작은 거고, 그리고 점화 시간은 짧은 시간 동안 불을 대는 거고, 점화 길어지면 긴 시간 동안 되는 거고. 어떤 게 좋죠? 강력한 불로 하는 게 더 좋다고요? 근데 너무 강력해도 너무 시간 짧으면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고압선, 고압 케이블 얘기하는 고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이 단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끊어져서 중간에. 그러면 전기가 넘어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크 전압이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점화 시간은 짧아지고. 이게 누진되면 전기가 잘 흘러가면 그러면 피크 전압은 낮아지고 점화 전압은 낮아지고 점화 시간은 길어지고. 자, 혼합비. 연소실 내의 혼합비가 농후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농후할 때, 희박할 때 보면 혼합비가 농후하게 되면 피크 전압은 낮아집니다. 왜 낮아질까? 농후하다는 얘기는 연료가 많은 거죠. 연료가 많으면 그 안에 이제 연소될 때 그 연료가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전기를 잘 흐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온이 전기를 통하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피크 전압은 낮아지는 거예요. 피크 전압은 낮아지니까 점화 시간이 길어지고, 희박하게 되면 이온이 별로 없으니까 전기가 뛰어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생으로 뛰어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피크 전압은 높아지고 점화 시간은 짧아진다. 자, 반대로 압축 압력이 높을 때, 압축 압력이 높게 되면 어떻게? 실린더 내의 압축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피크 전압은 높아집니다. 왜? 압축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불꽃이 잘 못 뛰어넘어가요. 그 안에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압축압이 높게 되면 피크 전압은 높아지고 점화 전압 높아지고 점화 시간은 짧아진다. 압축압이 낮을 때는 피크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쉽게 넘어가니까. 점화 시간은 길어지고. 연소실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가 높게 되면, 온도가 높을 때는 중심 전극에서 적지로 전자가 훨씬 잘 뛰어넘어가요. 잘 뛰어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피크 전압은 낮아집니다. 점화 전압도 낮아지고 길어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피크 전압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높아지고 짧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점화 플러그의 형상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의 역할은 뭔가요? 압축된 혼합기에 점화를 해서 연소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점화시켜주는 거죠. 불꽃. 여기 이제 중심 전극이고, 여기 접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쪽으로 고압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 이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인데,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점화 플러그에 고전압을 주게 되면 그 라디오가 뭐 노이즈를 탄다든지 라디오에 잡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저항을 집어넣습니다. 저항을 넣고요. 여기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는 보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 메탈, 쇠로 되어 있죠. 쇠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나사선이 있어서 실린더 헤드에 장착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바깥에는 보면 뭐예요? 여기 이제 에자라는데 세라믹이 있죠. 세라믹 인슐레이터. 전기가 바깥으로 새는 거를 막아줍니다. 여기 안에 이제 세라믹 인슐레이터가 있고, 반에 이제 바깥에 쇠가 있고, 이 쇠는 뭐예요? 스틸이죠, 스틸이고, 우리가 실린더 헤드는 재질이 뭐예요?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래서 이 점화 플러그를 장착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반드시 그 정해진 규정 토크로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손으로 대충 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 규정 토크를 넘어서게 되면 스파크 플러그는 스틸이고 실린더 헤드는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나산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망가져요? 실린더 헤드가 망가져요? 실린더 헤드가 더 망가지겠죠. 여기 더 세니까. 그럼 실린더 헤드의 나산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돼요? 실린더 헤드를 통째로 바꿔줘야 돼요. 점화 플러그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실린더 헤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실린더 헤드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타임 벨트도 벗겨줘야 돼. 완전 엔진을 드러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스파크 플러그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점화 플러그 조일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서 해줘야 되고요. 이 점화 플러그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이걸 그 조립할 때 이걸 또 이제 조립하다 보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게 되면 여기 앞에 이 중심 그 접지가 그 실린더에 부딪히면서 이 휘어져 가지고 그 간극이 좁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걸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예자가 깨져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는 조심스럽게 잘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점화 플러그 조건, 내열성이 있을 것. 이 보면 내열성은 열을 잘 견디는 성질을 내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단 및 내면의 그 온도, 연소실 내의 온도는 약 2000도까지도 올라가요. 2000도까지 그 접지가 있는데 2000도까지 올라가고, 흡기 온도는 6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흡기 밸브가 여닫히면서 계속 그 온도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60도로 됐다가 2000도 됐다, 60도 됐다, 2000도 됐다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열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강도, 폭발 시 실린더 내 압력은 30에서 50기압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압이 1기압이죠. 근데 실린더 내는 30에서 50기압, 50배 정도까지 올라가네. 그다음에 기밀성, 가스를 새지 않게 기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청정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그 전극 부근의 온도가 보통 400에서 800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연소가 되고 하다 보면 안에 카본 같은 게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 중립 종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온도를 400에서 800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온도에 의해서 카본 같은 게 붙었다가도 스스로 타버리는 거죠. 이 온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어떤 자기 청정 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청정 작용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절연성, 전기를 이렇게 누전시키면 안 되니까 그 절연성이 양호해야 된다. 구조는 그 전극, 중심 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전극은 니켈 합금이나 백금으로 되어 있다는데, 백금이 전체가 백금이 아니고요. 그 중심의 끝에 백금이 이렇게 백금을 좀 해놨습니다. 이 백금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마모가 적게 일어나요. 마모가. 그래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백금 합금이 백금 플러그 이렇게 하는데, 백금 플러그는 일반 플러그보다 좀 더 그 사용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극의 지름은 보통 약 2.5mm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점화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1mm짜리도 사용한다. 이 중심 전극 지름이 가늘면 가늘수록 더 낮은 전압으로도 잘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피크 전압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자, 절연체, 알루미늄 우리가 애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수 알루미나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을 열 처리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점화 코일에 보면 열가가 있어요. 열가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뭐 BP6ER 그러면 이렇게 6 여기 열가인데요. 열가라는 게 뭐냐? 열가는 열의 발산 정도로 수치로 나타낸 것. 이게 이제 그 점화 플러그 아까 열을 많이 만들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열을 발산시키는데, 열이 어떻게 발산되냐면 여기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열을 많이 받겠죠, 그죠? 열을 받으면 열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 실린더 블록을 타고 이렇게 전달됩니다. 실린더 블록을 타고. 그래서 이게 깊게 되면 안에 깊으면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열가. 그다음에 이게 짧으면 열 전달의 면적이 더 커집니다. 면적이 커져서 열이 전달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고열가, 내형이 되는 거죠. 내형.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냉형, 숫자가 작으면 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BP6ER 이제 점화 플러그 그 회사에 따라서 이제 번호를 쓰는 게 다른데, 이 회사는 이제 BP6ER하면 6이 이제 열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열형은 그 어떤 데 써야 되느냐? 열형은 저속 저부하 엔진에 적합하고, 냉형은 고속 고부하 엔진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화 플러그를 선택할 때, 나 레이싱 엔진에 쓰는 점화 플러그 쓸 거야. 그러면 그 레이싱 엔진, 우리 경주차에 들어가는 그 연소실의 온도는 굉장히 높죠. 그럴 때는 어떤 걸 써야 돼요? 냉형을 써야 되겠지, 냉형. 그렇죠? 냉형. 그렇죠? 그래서 열 전달이 잘 되게끔. 열 전달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일반 엔진에 쓰게 되면 어떨까요? 그 냉형을 쓰게 되면 일반 엔진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갖다 반대로 그 냉용 우리가 그 열형 그 저속 저부하 엔진에 쓰는 농기계 같은 거는 우리가 저속 저부하로 운전 많이 하잖아. 그런 데는 우리 열형을 써야 돼. 열가가 낮은 거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거 갖다가 일반 엔진에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건 온도가 너무 전달이 잘 되니까 피크 전압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낮은 값으로 되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차에 정해진 그 규정된 그 열가의 정화 플러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걸 튜닝을 해서 내가 그 엔진의 온도를 높였다, 출력을 높였다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낮은 냉형의 열가의 정화 코일을 정화 플러그를 정화 코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 썼네. 정화 플러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정화 플러그는 우리가 보면 엔진이 부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정화 플러그를 보는 거예요. 정화 플러그 상태. 부조가 뭔지 알죠? 엔진이 막 떠는 거. 엔진이 불안정하게 막 떠는 거를 이제 부조라는데 엔진이 부조하게 되면 이게 왜 그러지? 엔진이 이제 몸이 정상에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화 플러그를 뺏어 보면 엔진의 연수 상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시커멓게 많이 뭐 카본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연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완전 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연수가 잘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회색빛을 띠면서 깨끗해요. 깨끗하게 회색빛을 띠면서 깨끗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상태고 여기에 보니까 그 기름이 잔뜩 묻었어. 그런 얘기 뭐죠? 기름이 잔뜩 묻어 있으면 이거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피스톤의 간격을 통해서 연료가 엔진 오일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밸브 가이드 쪽으로 연료가 흘러 내려와서 연소실 안이 엔진을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름이 잔뜩 묻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보면 녹이 슬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빨갛게. 그거 뭐죠? 그거는 이 실린더 안으로 부동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액이. 그러면 이제 빨갛게 녹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중심적인 간극 위치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 그런 우리가 정화 플러그를 통해서 엔진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엔진이 부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엔진을 끄고 정화 플러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전극의 형상 및 그 틈새, 이게 그 전극의 형상, 뭉툭한 거냐, 빼쭉한 거냐, 또 이 틈새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피크 전압의 차이가 나는데, 자, 이게 그 틈새가 크면 클수록, 틈새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피크 전압은 증가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멀을수록, 그러니까 그 아까 간극이 멀어지게 되면 더 피크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A와 B, 이게 이제 A고 B인데 빼쭉한 경우에 뭉툭한 것보다 피크 전압이 낮습니다. 낮은 전압에서 불꽃이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낮은 전압에서. 자, 그다음에 혼합가스의 압력과 전극의 온도의 영향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설명한 거지만, 자, 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크 전압은 이렇게 증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연소실 내 온도가 높게 되면 피크 전압은 내려간다 그랬죠. 내려가고 온도가 낮게 되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극의 중심 전극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피크 전압은 불꽃 전압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피크 전압 떨어져요. 불꽃 전압. 자, 점화 장치를 제어하는 걸 보면 우리 점화 장치 불꽃은 아무 때나 시켜주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시켜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정해진 뭐 BTDC 30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efore TDC, 점화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에 30도에서 불을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BTDC 3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화 시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랭크각 센서와 넘버원 TDC 센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캠각 센서라고 하죠. 크랭크각 센서와 그 캠각 센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스톤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점화식 영향을 주는 센서들이 뭐 수온 센서, 대기압 센서, 배터리 전압, TPS, AFS, 공기 유량 센서, 크랭크 각신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화식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는 이제 크랭크 각 센서와 캠 각 센서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점화 시기를 결정해 주게 되죠. 연료 분사 시기도 결정하게 되고, 이 크랭크 각 센서는 이게 지금 크랭크 각 센서에 쓰이는 톤 휠,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크랭크 각 센서는 어디에 붙어 있죠? 이쪽에 여기 붙어 있네요. 여기 이제 블록, 실린더 블록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실린더 블록에. 그 다음에 캠 각 센서는 어디 붙어 있어요? 캠 각 센서는 그 실린더 헤드 쪽에 붙어 있죠. 실린더 헤드 쪽에 캠각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 크랭크 각 센서의 그 톤 휠, 톱니바퀴는 6도 간격으로 돼 있어요. 6도 간격. 그러니까 원이 360도니까 이게 몇 개 있어야 될까요? 60개가 있어야 되죠. 60개. 60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빨 두 개를 빼놨어요. 여기 이빨 두 개를. 그래서 이빨이 58개가 있습니다. 톱니가 5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톱니가 두 개 빠진 자리, 이 자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조점이다. 이게 참조점. 그래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파이 나오는데 이렇게 파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가 빠진 자국이에요. 이가 빠진 자리. 이가 빠진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엔진이 한 바퀴 돌았구나, 한 바퀴 돌았구나, 두 바퀴 돌았구나 판단하는 거죠. 자, 엔진이 두 바퀴 돌 때 캠은 몇 바퀴 도나요? 캠은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캠 축에도 이런 센서가 있어서 이 캠각 센서 신호가 이제 그 캠 축에 핀을 하나 꽂아놓게 되면 이런 이제 파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 때 캠 축은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엔진은 어떻게 TDC를 알게 되느냐? 1번 실린더가 언제 상승점에 도달하는지 아는 방법. 자, 이 크랭크 축 신호가 이빨 빠진 자국, 이 신호가 들어오고 캠각 신호가 이렇게 0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두 개가 겹칠 때 크랭크각 센서에 이가 빠진 후에 처음에 뜨는 그 파형, 이때부터 108도 후에 1번 실린더가 상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180도 후마다 1342로 우리가 이제 그 상사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실린더가 언제 상사점에 도달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실린더도 언제 상사점에 도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이 신호가 6도마다 들어와요. 6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BTC 30도에서 점화를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앞으로 108도 지나면 TDC니까 여기 30도를 빼면 앞으로 78도 후에 점화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크랭크 각 센서와 캠각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점화 그 시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ECU가 언제 TR을 언시켜야 되는지, 언시켰다 오프시켜야 되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화 시기는 이제 차가 처음에 출고될 때 공장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점화 시기를 다 이제 엔진 RPM과 크랭크 스로틀 밸브 열린 정도 부하라 하죠. 엔진 회전수와 부하의 정도에 따라서 점화식을 다 세팅을 해놔요. 그게 이제 초기 세팅 점화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온도라든가 여러 다른 센서들에 의해서 값이 이제 약간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종 센서들에 의해서 점화시기가 이제 보정이 되고 점화시기 결정이 되고 일부는 보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점화시기가 결정이 되게 되면 ECU가 여기 파워티아를 제어를 하고 파워티아를 제어를 하게 되면 전기를 흘려줬다가 오프시키는 순간에 고전압이 발생하면서 점화 플러그에서 이제 고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점화 시기는 초기 세팅 값이 보통 BTC 5도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기 세팅 값은 BTC 5도 돼 있고 점화 시기는 냉각수 온도, 엔진 회전 속도, 스로틀 궤도 변화 및 배터리 전압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여 최고의 토크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 점화 시기는 약간 더 진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가 언제예요? 점화 시동 걸 때. 그때는 온도를 점화 시기를 좀 더 앞으로 진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엔진 회전 속도의 변화.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점화 시기는 진각시켜요. 진각시킨다는 게 뭐예요? 점화 시기가 BTC 앞으로 간다는 거죠. 아까 BTC 5도였다면 진각시키면 BTC 10도, BTC 2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더 앞으로 가니까. before TDC니까. 그다음에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점화 시기는 반대로 지각은 늦어지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거죠. 자, 스로틀 궤도의 변화. 스로틀이 많이 열리면 실린더로 유입되는 공기 속도 빨라지므로 점화 시기를 지각시킨다.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스로틀 궤도를 열게 되면 우리가 엔진 RPM을 확 밟아요. 악셀 페달을 밟아. 그럼 어떻게 스로틀 궤도 확 열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공기가 왕창 들어와요. 왕창 들어오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공기 유동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그러면 아까 같이 똑같은 점화 속도로 하게 되면 그 점화 속도가 빨리 돼서 노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각시켜주고요. 지각시켰다가 악셀 페달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 스로틀 공기 많이 들어오면 엔진 RPM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면 엔진 RPM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점화 시기를 진각시킨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진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악셀 페달 확 밟으면 점화 시기 처음에는 지각됐다가 노킹을 피하게 지각됐다가 다시 진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지각됐다가 진각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가 시동을 걸고 우리가 이제 스캐너를 연결한 다음에 점화 시기를 보면서 악셀 페달을 급가속 한번 팍 키웠다가 가속을 해보면 점화 시기가 뒤로 갔다가 지각됐다가 진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 DLI 점화 장치. DLI 점화 장치는 디스트리뷰터 레스 이그니션. 배전기가 없는 거죠. 배전기가 없이 ECU가 우리가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전기를 없애고 점화 코일 2개 이상을 설치해서 압축 행정 끝에 2개 실린더에 동시에 점화하는 방식. 점화 코일이 2개 있는 거죠. 점화 코일 2개. 그래서 점화 코일 하나가 1번과 4번 실린더 담당하고 점화 코일 또 하나는 2번과 3번 이게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화 코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파워 트랜지스터, 이게 이제 ECU가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에 전기를 주게 되면 1차 코일 쪽에 전기가 흘러가는 거고요. 여기 전기를 끊게 되면 여기서 역기전력이 발생하고 1차 코일에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코일의 상호 유도작용에서 또 고전압이 발생해서 1번과 4번으로 동시에 불꽃이 고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점화 코일에 의해서는 2번과 3번, 1번과 4번이 동시에 되고 2번과 3번이 동시에 되고 이렇게 된 거죠.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 자, 근데 우리가 1번과 3번이 동시에 터지지 않게 되죠. 1번과 3번이 동시에 왜 터지지 않게 될까요? 자, 하나가 압축 상승점일 때 하나는 뭐예요? 배기 상승점이 돼요. 배기 상승점. 그러니까 배기니까 이쪽 불이 안 붙는 거죠.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이쪽이 압축일 때는 이쪽이 배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고전압은 두 쪽을 다 주지만 폭파가 일어나는 쪽은 한쪽만 일어나는 거죠. 한쪽만. 압축 상승점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단점은 뭐예요? 자, 여기 쓸데없이 2번 불꽃이 튀잖아. 그러니까 중심 전극이, 점화 플러그의 중심 전극이 좀 더 빨리 마모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백금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점화시기 영향을 볼까요? 보통 점화시기는 연소 실내 최고 압력이 ATDC 15에서 16에서 발생하도록 점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점화를 여기서 시켜주는데 이 최고 압력, 발생되는 최고 압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보통 TDC가 지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TDC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TDC가 지난 다음에 15도에서 16도 크랭크 각도로 15도에서 16도쯤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지 엔진이 잘 돌아가요. 부드럽게. 여러분들 그네 밀어봤죠? 그네를 오게 되면 꼭대기 있을 때 확 미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미는 게 좋아요? 그네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밀어줘야지 그네가 더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피크 전압, 이 연소 실내의 피크 전압은 TDC가 지난 다음에 약 15도에서 16도쯤 됐을 때 가장 높은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엔진이 훨씬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점화시기가 있다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그건 진각, 여기 있다가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 지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점화 시기가 늦어지면 점화 시기를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지각이죠, 지각. 이쪽 뒤로 가는 게 지각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지각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피스톤이 상수점을 지나는 실린더 내에 체력이 증대되는 게 점화가 이루어지므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폭발 압력의 저하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뒤로 이렇게 지각시키게 되면 이게 그 늦게 불을 붙여주니까 더 늦게 피크 전압이 더 늦게 나타나요. 늦게 나타나면 어떻게? 피스톤이 내려가고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최고 압력이 낮아지겠죠. 최고 압력이 낮아져요. 낮아져. 그렇죠? 그래서 피크 그 발생되는 시기도 더 뒤로 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엔진 출력이 감소할 수 있고, 이게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늦게 불을 붙여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배기 밸브가 열렸는데 나가면서도 계속 불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또 백파이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연소실의 온도가 늦게까지 연소가 되다 보니까 배기 밸브 열리고 흡기 밸브가 열려서 신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안에 연소실 안에 아직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불이 들어오는 공기에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펑펑 소리가 나죠. 흡기 밸브 열릴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백파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파이어. 이제 펑펑 소리가 막 들려요. 백파이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유해 배기가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점화 시기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점화 시기를 빠르게 하면 아까 반대로 그 피크 전압이 왼쪽으로 가겠죠. TDC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보니까 점화를 빠르게 하면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연소 효율이 증가할 수 있지만 토크도 증가돼요. 압력도 증가되니까 토크도 증가돼. 근데 자꾸 앞으로 하다 보면 피스톤 상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점화가 일어나므로 피스톤의 상승 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 TDC 쪽으로 자꾸 가까워지니까. 심한 경우에는 노킹을 일으킬 수 있는 노킹. 점화 시기를 앞으로 당기면 그 토크도 증가하고 압력도 좋아져서 좋아지는데 잘못하면 노킹이 일어날 수 있는 노킹. 노킹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반대로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린더 및 피스톤이 손상될 수 있어요. 또 엔진 오일이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엔진 오일이 빨리 손상돼. 그리고 커넥팅 노드나 크랭크 축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커넥팅 노드가 부러져요. 노킹 때문에. 그리고 엔진이 과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제어 엔진에서 점화 시기를 임의로 바꿀 수 없죠. 그죠? 디스트리뷰터 타입은 배전기가 있는 거는 배전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점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반 전자제어 엔진에서는 그 이슈의 롬에 이미 매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점화 시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노킹 제어, 이 노킹 신호, 노킹 센서가 뭔지 알죠? 노킹 센서는 노킹이 발생하면 감지하는 센서인데 노킹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노킹 신호가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노킹 신호가 점화가 되고 나서 노킹 판정 기간, 노킹이 이제 노킹 들어오네, 여기 노킹 들어와요. 노킹이 감도가 들어오면 이 강도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노킹이 발생하게 되면 점화 시기를 어떻게 지각을 시켜요, 지각. 노킹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3도에서 5도씩 점화 시기를 지각시켜줍니다. 지각시켜줬다가 지각시키면 점화 시기를 늦추니까 지각시키면 노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점화 시기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 노킹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노킹 제어입니다. 노킹 제어. 자, 노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어떻게 설계되느냐? 압축비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압축비가 높으면 노킹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소실의 형상과 점화 플러그의 위치를 최적화해서 화염 전파 거리를 단축시킨다. 그래서 옛날에는 점화 플러그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 끝에 있었어요. 그런 엔진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화염 전파 거리, 그 화염 중심으로부터 점화 플러그부터 그 연소실 끝단까지 거리를 이제 화염 전파 거리라고 하는데 그 전파를 짧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점화 플러그를 그 연소실의 가운데 설치하게 되죠. 그다음에 스퀴시, 텀블, 와류 등을 이용해서 난류 강도 증대로 화염 전파 속도를 높이고 연소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게 뭐냐면 그 연소실의 안에 어떤 그 스퀴시 이렇게 턱 같은 걸 줘서 그 이제 연소실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텀블이나 와류, 스월 이렇게
실린더 내 유동을 더 이렇게 그 많이 발생되게. 그러면 이제 난류광도 커져서 그 연소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연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배기밸브 쪽에 연소실 벽 두께를 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소실 안에 그 바깥에 이제 그 냉각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냉각 효율이 좋아지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노킹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엔진에서는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면 돼요. 옥탄가가 높은 연료.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점화 시기를 늦춰준다. 엔진 회전 속도를 높인다. 우리가 이제 회전 속도가 낮을 때 더 노킹이 잘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데 많이 발생하냐면 엔진 악셀 페달을 많이 밟았는데 회전 속도가 느릴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덕 올라갈 때. 언덕 올라갈 때는 우리가 악셀 페달 많이 밟잖아요. 근데 회전 속도 낮아요. 그러면 그때 노킹이 발생합니다. 또는 우리가 차가 서 있다가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면 파란불로 바뀌었어. 그럼 내가 차를 제일 먼저 이제 뛰어나가려고 악셀 페달 팍 밟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아직까지 처음 출발할 때는 엔진 회수도는 낮은데 공기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노킹이 발생하는 거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 냉각수 온도가 보통 정상일 때 한 85도에서 90도 이상, 90도 정도 돼요. 90도 정도를 제어되는데 냉각수 온도를 좀 낮게 80도 정도 이렇게 낮추게 되면 노킹이 훨씬 적게 발생되죠. 흡입 공기 온도를 낮춘다. 흡입 공기 온도가 낮게 되면 노킹이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회로도를 한번 볼까요? 회로도. 그 점화와 관련된 회로도를 보면, 자, 여기 회로도 좀 크게 봅시다. 여기 엔진 컨트롤 릴레이가 있네요. 엔진 컨트롤 릴레이 있고, 그리고 캠각 신호,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 있는데, 이 캠각 센서죠. 우리가 이제 점화 시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캠각 신호와 크랭각 센서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캠각 신호는 전기를 받아서 제어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홀 이펙트 센서를 쓰죠. 홀 이펙트 센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컨트롤 릴레이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이 캠각 신호가 작동되려면 이 센서 1 휴즈, 그다음에 ECU 30A 휴즈, 이 휴즈를 거쳐서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캠각 센서가 일을 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먼저 이 센서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센서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 퓨즈, 센서 1 퓨즈와 ECU 퓨즈는 어디에 있나요? 엔진룸 정션 박스에 있습니다. 엔진룸 정션 박스는 어디 있는 거죠? 엔진룸에 있는 퓨즈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퓨즈 박스. 컨트롤 릴레이도 그 엔진룸에 있네요. 엔진룸 정션 박스에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회로를 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그니션 코일 쪽에 전기가 오게 되는데, 이그니션 코일 쪽에 전기가 오는데 그 전기는 어떤 퓨즈를 거쳐요? ECU2 퓨즈 10A짜리. 그런데 이것도 어디 있어요? 엔진 퓨즈 박스에 있나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오면 여기 이제 그 ECM 안에 이거를 이제 접지시켜주게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 이 안에 이제 파워 TR이 있는 거죠. 파워 TR이 있어서 이그니션 코일들을 제어해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ECM에 작동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기가 IC on이나 스타트를 하게 되면 센서 2 퓨즈를 통해서 ECM 들어가네요. 센서 2 퓨즈, 관련된 퓨즈들을 잘 보고 찾아서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또 다른 회로를 보면, 자, 여기 크랭크각 센서가 있네. 크랭크각 센서는 그 마그네틱 인덕티브 타입, 전자석을 쓰는데, 마그네틱 인덕티브 타입은 전기가 없이 그냥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그 전자석에 의해서. 그래서 신호가 크랭크각 센서로 들어갑니다. 이 크랭크각 센서의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불꽃이 튀지 않아요. 그리고 연료 펌프도 어느 정도 돌다가 크랭크각 센서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멈추게 되죠. 그래서 크랭크각 센서 신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신호가 ECM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불꽃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크 센서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도를 보면서 관련된 퓨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점화 장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설명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댓글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올려놓으면 내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